한 나라의 미래를 숫자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로만 존재하던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군사 전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을 직접 체험하며 겪게 된 극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땅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놀라운 3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짜 한국에서 미군을 빼자고요?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그날의 회의는 전례 없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레이첼 카터, 미 국방부 군사전략국 부국장이죠. 20년 넘게 중동 전략을 담당했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이죠. 카터 부국장, 우리가 매년 한국 방위에 쏟아붓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들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관의 말에 회의실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숫자로 가득 차 있었죠. GDP 성장률, 군사력 지수, 자체 방위 능력 평가.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의 차트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한국은 이미 자립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군비 증강, 기술 발전, 그리고 경제력을 볼 때 더 이상 냉전 시대의 동맹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7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고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 미국의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의 기억 속 한국은 항상 그랬죠. 사실 그런 선입견이 저도 모르게 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레이첼, 직접 확인해 볼 생각 있나? 합참의장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국과의 연합전략회의가 있어. 누군가는 가서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하네.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평가하겠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철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낡은 사진첩도 꺼내보았죠. 흑백 사진 속 한국은 황폐하고 가난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장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목적지 대한민국 서울. 임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및 한국군 자체 방위 역량 평가. 기간 4주. 짐을 싸면서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묘사한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 구조물, 끝없이 펼쳐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모습. 카터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공항 VIP 출구에서 한 군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도현 준장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나왔습니다. 윤도현 준장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군 장교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탄탄한 체격, 그리고 유창한 영어까지. 나토 협력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 이력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숙소에 안내해 드릴게요.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10차선 도로와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시카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이 도로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약 15년 전에 확장됐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윤도현 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놀란 반응을 보이자 더 기뻐하는 듯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5성급 호텔의 로비는 화려했고 체크인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명,
온도, 커튼, 심지어 TV까지. 이게 정말 한국인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배가 고파 룸서비스를 생각했지만 윤도현 준장이 알려준 배달 앱이 궁금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음식을 주문했더니 믿을 수 없게도 1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포장도 완벽했고 음식은 뜨거웠죠. 다음 날 아침 윤도현 준장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국방부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하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죠. 모든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지하철은 처음 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 나은가요? 윤도현 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해서 보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그들의 시스템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신원 확인에서 출입증 발급까지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한국군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질문에도 거침없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과 다르네요. 라고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50년 전의 것이었고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오늘은 실제 훈련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도현 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실전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숫자와 보고서로만 봤던 한국군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군용 차량으로 서울 외곽의 한 군사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도 잘 정비된 도로, 깔끔한 농촌 마을,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곳은 사이버전 대응 훈련장입니다. 대형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대의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집중하고 있었죠. 저희는 매일 약 5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공격이죠. 윤도현 준장의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사이버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몇 가지 면에서 더 발전되어 보였습니다. 실시간 대응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가상의 사이버 공격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한국군 사이버 부대는 공격을 차단하고 역추적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건 미 사이버 사령부의 평균 대응 시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드론 운용센터였습니다. 제가 알던 군용 드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된 드론들이 가상 전장에서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움직였죠. 이건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네, 저희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군사 영역에 접목했죠. 실제 드론 조종을 경험해볼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고 반응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 사용자 친화적이었죠. 이어서 방문한 곳은 무기개발연구소였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술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K2 전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K2 전차의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견줄만 했고 일부 기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윤 준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모든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군사 기술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의심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50년 전 아버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군 지휘 통제 시스템 센터였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시 탐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부터 국경 침투까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검토했던 보고서와 실제 본 한국군의 역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현실, 그것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연합훈련을 참관하시겠습니다. 윤도현 준장의 안내로 한미연합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이미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번 분석했던 연합훈련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도시 전투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카터 부국장님께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실 수 있도록요. 지켜보는 동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의 도시 전투 전술은 미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유연하고 더 신속했죠. 좁은 골목길과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의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전술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르쳐준 전술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한국형 도시전 전술입니다. 윤도현 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뉴욕이나 LA와 다릅니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고 건물 구조도 다르죠. 미국식 전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미군 부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죠. 고층 아파트 단지를 재현한 훈련장에서 미군의 표준 대응 방식이 한국군에게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지휘소에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윤도현 준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미국 본토나 중동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싸울 준비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의 말은 거만함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훈련 결과 도시전 시뮬레이션에서 한국군은 80점, 미군은 65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분석해왔던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점심시간 한국군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고학력자였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기계 공학,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감탄했습니다. 징병제의 장점이죠. 윤도현 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합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이 군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훈련은 사이버전과 전자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한국군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미군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된 건가요? 실제 위협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북한의 도발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훈련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데이터와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요. 숫자로는 표현되지 않는 한국군의 역량, 그들의 의지와 창의성, 그리고 실전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해온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체 방위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했죠. 숫자만으로는 부족해.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워싱턴에서 가져온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놓친 감각, 그것이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펜타곤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 현장에 있는 미군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지 사령관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대규모 미군 기지는 마치 작은 미국 도시 같았습니다. 그러나 담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죠. 병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 병사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부터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까지 다양한 계급의 미군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복무는 어떤가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젊은 병사들, 특히 처음 해외 파병된 이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20대 초반의 병사가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읽을 수도 없고 현지인들과 소통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지 밖으로 나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5년 이상 한국에서 복무한 병사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부사관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편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었던 병사들은 거의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선 영어만 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정착할 생각입니다. 미국보다 여기가 더 살기 좋아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미군들이 미국의 꿈을 접고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있었죠. 간담회 후 기지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인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20년 넘게 기지에서 일했고 미군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어떨 것 같나요? 물었습니다. 섭섭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강해졌어요. 걱정은 없습니다. 한 직원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기지 근처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미군 가족들이 기지 밖의 한국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해 있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되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돼요. 한 군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친구들도 많아요. 교육 시스템도 미국보다 좋고요.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이러한 균열, 즉 한국에 적응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0대의 노병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옛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한마디. 그럴 줄 알았다. 제 임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도현 준장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군사시설이나 정부기관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다른 일정인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국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이죠. 약 40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첨단 산업 단지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 건물들, 녹지 공간,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냥 빈 땅이었죠. 한 건물로 들어가자 개방형 사무실 공간에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였습니다. 평균 나이는 30세도 안 되어 보였죠.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국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난 사람은 28세의 젊은 CEO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였죠. 미국에서 일하다 왜 돌아오셨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미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움직여요. 아이디어부터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한국군에 인공지능 훈련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었고 곧 미군에도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작 2년 된 스타트업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방문했습니다. 드론 제조업체,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사, 그리고 증강현실 전투 훈련 시스템을 만드는 곳까지. 모두 5년 이내의 신생 기업들이었지만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센터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미국인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물었습니다. 2년 정도요. 원래는 6개월만 경험해 보려고 왔는데 돌아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고 성장이 빠르죠. 미국보다 여기가 더 빠르게 돌아가요. 거기다 안전하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뒤처진다고 느낀다니, 이건 제가 생각했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의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들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 실전 배치됩니까? 내년부터요. 개발부터 배치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10년은 걸리는 과정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도현 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과 직접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습니다. 그날의 방문은 제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매료된 것이죠. 의사결정, 개발, 배치 모든 과정이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자립 가능성이 아니라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3주차, 드디어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워싱턴을 떠날 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죠. 보고서의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원조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윤도현 준장과 국방부 회의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카터 부국장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태도와는 많이 다르네요. 윤도현 준장의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 변화가 놀라웠으니까요.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더군요.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들이요. 회의에서는 여러 질문이 오갔습니다. 한국군 장성들은 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에 동의했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둔 형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도현 준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거예요. 윤도현 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르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로 변해야죠.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난 3주간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윤도현 준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시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관성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윤도현 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도자기 펜 홀더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서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긴 비행 동안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주요 제안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호자에서 파트너로 전환할 것. 둘째,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를 미군에 적극 도입할 것. 셋째, 단계적인 자립을 지원하되 완전한 철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구축할 것. 펜타곤에 도착해 장관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군요. 카터 부국장. 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낙관적이다.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속도에 대한 설명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다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첼, 내가 본 한국은 50년 전의 모습이야.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나라였지.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어.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갈망. 내가 오늘날의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구나. 아버지의 이메일을 읽으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말 채택될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맡은 직책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워싱턴에서의 격렬한 토론이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한 이슈가 되었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오랜 관성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충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터 부국장, 대통령이 당신의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내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동맹 구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성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국방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대통령은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보류합니다. 대신 카터 부국장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동맹 구상을 검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카터 부국장, 당신이 이 새로운 구상의 실행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한미연합정책 고문으로 서울에 파견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로 다시 가라는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준비하겠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2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년간 머물 예정이었죠. 공항에는 윤도현 준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소식을 이미 들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터 부국장님. 이번에는 더 오래 계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연합사령부 내에 마련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더 이상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학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그가 한국 근무 시절 간직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군용 수첩, 한국 어린이들과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반세기 전 한국인 친구에게서 받았다는 도자기 조각. 상자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레이첼, 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많은 악몽에 시달렸다. 전쟁의 기억, 가난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본 것은 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회복력과 의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야. 내가 오늘날의 한국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다니 기쁘구나. 어쩌면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를 딸이 완성하는 것.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상처와 회한, 그리고 화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현 준장과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윤 준장님, 솔직히 말해볼게요.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기억과 편견이 제 판단을 흐렸던 것 같아요. 윤도현 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진실들.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인간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의 가능성. 여긴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고백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과거의 편견을 씻어내는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은 한미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미국인이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답은 기술력도 경제력도 아닌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의지와 품격,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속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군과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코리안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대한민국의 힘, 그 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